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산 세무 2급 그 유형 자산에 대한 파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의 목적이야 사용 목적이란 말 해드렸죠. 우선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것들로 잠깐 정리를 하고 키,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들은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이해가 됐다면 그다음에 교재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것들을 표시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근데 얘는 유형자산은 우리가 개정 암기했던 것처럼 비유동자산에 해당되죠. 비유동자산이면 1년 이상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사용 목적이긴 한데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재나 시험 문제에서는 유형자산을 표현할 때 여기 영업용이라고도 많이 써요. 영업용 영업용이라 그러면은 영업용이라고 하게 되면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거구나. 또 업무용 이런 말도 쓰고요. 사용하기 위해 등등 이런 말들 다 사용하는데 결국 유형자산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죠. 그다음에 유형자산 다음 파트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무형자산하고 두 개 합쳐서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갖다가 고정자산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고정자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회계 1급 때 보시면은 거기 유형자산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형자산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회계 담당자들은 고정자산 그러면 유형자산 그다음에 무형자산을 합친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쭉 나와 있긴 한데 요건 이따 교재 다시 보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유형자산도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그 파트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려면 유형자산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유형자산에서의 취득 과정 문제는 뭘까? 즉 회사에서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그 핵심 이슈란 뜻이죠. 여기서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대비용이 문제예요. 부대비용, 토지를 샀을 때 부대비용은 어떤 것들이 주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들 말이죠. 건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하여튼 유형자산에 대한 것들은 취득할 때 그 자산에 대해서 부대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것이고요.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이 부대비용만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그 세무운전 2급 정도 오게 되면 이 취득할 때 돈 주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취득할 때 정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또 취득을 하는데 여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즉 취득하는 그 종류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 때문에 좀 낯설은 것은 있겠지만 세무 2급 과정에서는 회사에서 취득하는 이런 유형자산이 유형자산 취득의 형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용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샀기 때문에 취득하고 나면 다음에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쓰게 될 텐데 이 돈을 쓰게 되는 거 우리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 사용하죠. 자본적 지출이냐 또는 수익적 지출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유형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감가상각까지 해서 두 가지 이슈가 여러분이 꼭 반드시 두셔야 될 한
항목이 되더란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세 번째로는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처분을 하고 새로 교체를 하고 등등 하겠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처분할 때 여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 유형자산은 빠질 게 없어요. 왜? 어떤 회사든 간에 유형자산 없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항목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고 또 뭐 시험 문제 뭐 출제를 된다면 출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무 업무에서도 몰라서는 안 될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회계 1급 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유형자산이 없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또 내용도 항목들도 품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부서가 있는 곳이라면 보편적으로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이 고정자산만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내용 양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유형자산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PPT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요. 배운 부분들은 복습하는 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유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의 종류예요.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란 얘기고요. 자, 이 유형자산의 종류 중에서 이슈는 여기 토지와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토지는 애시당초 태생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은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이유는 달라요.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 때 아직 취득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용 과정에서 하는 거라 그랬었죠.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얘는 아직 취득 과정이에요. 취득 과정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용할 때 감가상각을 하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유형자산의 이슈는 첫 번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이런 거 문제라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사용 과정에서는 여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지난번에 회계 1급 때 여기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설명 다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여기 회계 1급 과정에서 여기 유형자산에 가보시면 내가 요 네 가지 상각 방법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는 전산 회계 1급 유형자산 파트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지 돼요. 요걸 모른다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처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처분 과정에서 요것도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때 여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장부가액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비교 대상은 요 장부가액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해서 장부가액을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장부가액과 지금 매각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70만원에 매각한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장부가액하고 우리가 처분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자산에 대해서 100만원짜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70만원을 준다고 하니 30만원이 손해가 나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처분 과정에서 반드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론이 됐던 실기 문제가 됐던 특히나 실기 문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돼서 꼭 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분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분기를 할 때는 제가 번호도 순서대로 써드렸었죠. 우선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는 얘가 1번이라고 했어요. 1번은 취득 자산이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당연히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서 다 없애줘야겠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이 자산을 갖다가 비용화 처리시켜 놓은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요게 두 번째라 그랬었어요. 얘는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처분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뭐 불문하고 여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 얘는 반드시 여기 분기할 때 1번, 2번으로 꼭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장부가액 100만원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얘는 지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가의 차이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얘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 또는 받은 돈 그걸 기록해야 돼요. 얘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미수금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돈 받을 돈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이가 아니라 회계 1급에서 보셨었겠지만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부가세 예수금 받죠. 그죠?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여기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그 금액만큼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차변 대변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미리 계산해 놨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분기할 때 최종적으로 얘가 분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딱 일치를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정확히 잘 된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요 틀을 맞춰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 절차 밟아서 회계 처리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지금 전산세무 2급 우리 연습할 때에도 여기 연습 문제 이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문제 세 문제만 연달아서 반복 연습해 보시면 되고 틀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음날 또 두어 번만 더 해보세요. 절대 안 까먹어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그 어렵다는 수능에서 수학도 몇 글자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복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뭐 별다른 거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 빨간 거라는 거 있죠? 빨간 거로 표시해 놓은 여기 교환. 이 우리가 유형자산을 갖다가 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지난번에 회계 1급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놓았긴 했는데 얘는 또 특히나 세무 2급 과정에서도 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라서 이따가 교환에 대한 거를 두 개 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종교환. 동종교환은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를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이 같은 걸로 교환하게 되면 걔는 동종교환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종교환. 이종교환은 기존 과목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과 비품을 교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린 이종 교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동종 교환이 됐던 이종 교환이 됐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교환했을 때 새로 받는 자산 있죠. 처분하는 건 여기 교환하더라도 우리 거를 줘야 되는 거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환할 때도 요 두 가지는 반드시 1번, 2번 얘네들을 꼭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 분기하실 때요. 그래서 동종교환의 특징과 이종교환의 특징, 그 다음에 회계처리 요 두 가지를 쫙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무 2급에 추가된 항목 바로 요 정보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이 손상차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재고자산 할 때 손상차손이라는 용어 교재에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손상차손에 대한 예를 교재에서 이따가 나올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그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파트에서 또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종교환, 이종교환을 여기서 바로 설명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선 동종교환이다, 이종교환이다, 얘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우선 기본적인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 요 처분 문제부터 정확히 회계 처리를 이해하고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얘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도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1급 수준에서의 유형자산 처분이었었어요.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짜리였대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360만원. 우리가 지금 비용화 시킨 거죠. 그 의미는 500만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360만원만큼은 가격이 감소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하고 있는 거죠. 140만원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계속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오래 탄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차를 갖다가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판가 봤더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의 가격을 얼마로 추정했는데 140만원이라고 추정했는데 150만원을 준다 하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00만원만큼은 이익이 되겠죠. 이 계정의 이름이 뭐다? 우리가 기록할 때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기록할 거다. 이렇게 딱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요. 자, 회계 처리하세요. 1번이 뭐라 그랬었죠? 1번은 유형 자산을 우리가 판매하는 거, 매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차량 운반구 1번 무조건 대변으로 감소시켜서 다 전액 다 없애주셔야 돼요. 상기 처리한다. 1번.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차량 운반구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했던 것들이 있었죠. 감가상각 누계 얘는 대변이 자기 자리였으니까 얘도 무조건 차변으로 다 이렇게 상기시켜서 없앤다. 얘가 2번이에요. 1번, 2번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가 3번이에요? 우리가 받을 돈, 미수금이라고 규정 써야 되겠죠? 미수금, 얘가 세 번째예요. 자, 그리고 차변 대변을 비교하세요. 비교해서 차이나는 금액을 써보니까 대변에 1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 10만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쓰고 우리가 앞에서 분기하기 전에 미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놓은 금액하고 딱 맞아서 일치가 되면 회계 처리를 정확히 잘 하신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본이에요. 자, 이번에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갖다가 지금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종교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동종교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탔던 승용차하고 우리가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승용차 그 우리 줄래?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한데 트럭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거래처에 트럭과 이렇게 교환을 하기로 지금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차량 운반구 똑같죠. 그래서 이걸 동종 교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우리 수용차 차량 운반구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처럼 여기 동종 교환일 때도 여기 차량 운반구에서 이 금액 없애주셔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 없애주는 건 똑같아요. 이해됐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새로 받는 이 차량 운반물을 얼마에 기록해야 되느냐,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동종 교환일 때는 지금 우리 차량 운반물의 장부가액 얼마 남아 있었어요? 140만 원 남아 있었죠? 이거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전혀 안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트럭의 장부가액도 가르쳐주고 공정가치도 가르쳐주고 취득가액도 가르쳐주고 많은 정보를 줄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동종교환일 때는 새로 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우리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그냥 기록한다. 끝. 특징이 또 말로 나올 때는 동종교환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됐죠?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종교환은 키워드가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종교환은요. 이종교환은 지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하고요. 비품하고 교환을 한다 했을 때 계정 과목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이종 교환이라고 불러요. 이종 교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 운반구는 지금은 거래처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분기하는 순서, 여기 차량 운반구를 감소시키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다 감소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 교환해서 받는 이 비품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여기 문제란 말이죠. 여기는 공정가치를 기록합니다. 뭐로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지금 이 비품이 제가 여기 회계처리 160만 원으로 해놨는데 우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지금 14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 비품의 공정가치가 16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160만 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공정가치가 여기 160만 원이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140만 원짜리지만 우리 거의 공정가치는 얼마짜리란 뜻이에요? 똑같이 160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는요. 우리 거는 장부가액만 가르쳐주고 공정가치는 상대평가를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면 우리 거의 공정가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공정가치가 장부가액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160만원 써놓고 나니까 여기 차이가 얼마가 이익이에요? 20만원이 이익이 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여기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도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알면 우리 걸로,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모르고 상대방 거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면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기록한다. 그게 우리 그 자산을 기록할 때 키워드가 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형자산의 교환 문제에서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이종교환일 때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이것도 우리 거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거의 공정가치를 모르고 상대편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면 그걸로 기록한다. 회계처리는 이렇게 한다. 끝이에요. 요거 익히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별로 안 걸리겠죠? 시험 문제는 근데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들이에요. 회계처리가 됐던 이론 문제가 됐다. 자, 우선 첫 번째 가르쳐 드리기로 했던 교환 문제는 이걸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요거 다 설명 끝나고 나면 교재를 또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내려갈 거니까요.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라는 게 나와 있고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요것도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실제로 지난 회계 1급 배우실 때 우리 자본기정 배웠었죠. 자본기정에서 자산 재평가 잉여금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좀 그거 설명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난지라 까먹을 수 있을 것이고 자본기정 나올 때 또 나오겠죠 이거. 근데 유형자산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유형자산의 재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지평가. 자,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건물 10만원 주고 샀어요. 뭐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우선, 10년 전에 샀을 때 이거자를 갖다가 2013년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1월 1일 날. 자, 2013년에 샀다고만 할게요. 그래서 이때 기록했던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원가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현재 2023년이 됐어요. 2023년이 됐는데 지금 얘가 얼마짜리가 됐냐면 공정가치로 따지니까 여기 지금 40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건물을 해서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1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얘를 공정가치로 좀 따져보니까 40만 원이래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얘를 갖다 재평가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재평가할 때 뭐 신문이나 뭐 자료 갖고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회사에서는 이유도 없이 그 돈 써가면서 매년 재평가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유리한 점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릴 때는 제가 건축업자 얘기했었죠. 건설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산의 값어치가 재평가되면 우리가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돈 들여서 자산을 재평가한 다음에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 가격은 지금 40만 원짜리이니 재평가했을 때 차변에 건물 얼마를 추가로 더 써주면 돼요? 30만 원 더 써주면 되겠죠. 그때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의 이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의 이름이 뭐다? 재평가 잉여금이다. 이 재평가 잉여금은 계정 어디 있던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기정에 있었죠. 자본기정 어디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얘가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첫 번째 기정이었어요. 제가 또 누누이 얘기해요. 자본기정 정확하게 이제 세무이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에 첫 번째로 나와 있던 거죠. 재평가 잉여금.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거 자본계정이구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매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올해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재평가 모형 사용하고 내년에 다시 홀라당 원가 모형으로 바꾸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매년 단기매매증권 재평가하듯이 평가하듯이 공정가치로 매년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에 2024년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재평가해 봤더니 그 건물의 가격이 지금 공정가치가 25만 원이라네요. 그러면 지금 건물의 가격이 얼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15만 원이 줄어들었죠. 이 건물 지금 현재 얼마짜리인데? 이 건물 얼마짜리예요? 40만 원짜리였었죠.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평가해 봤더니 공정가치가 25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건물 15만 원만큼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요? 차변에 바로 써야 되는 이 계정이 재평가잉여금 자본계정 있었던 거 있었죠? 그거를 갖다 뺏쓰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서는 손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자본계정에 있었던 거 상계 처리해서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상계 처리가 1번이에요. 지난번에 매도가능증권 했을 때하고 똑같죠. 자본계정은 회계 처리가 다 같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25년이 됐어요. 2025년이 됐을 때 또 평가했더니 공정가치가 또 올라갔네. 얼마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2024년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치는 얼마예요? 2024년에는 25만 원이었었죠. 근데 2025년에 또 재평가해 봤더니 공정가치가 30만 원이래요. 그럼 건물이 얼마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5만 원이 또 올라갔죠. 차변에 건물 5만 원 쓰고 여기서 그냥 틀린 게 하나 나와요.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 것들인데 여기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는 거야. 얘는 똑같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쓰면 안 되나? 예, 안 돼요. 얘는 처음 초기에만 쓸 수 있는 계정이에요. 그리고 재평가가 계속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익이 나왔을 때는 계정 뭐라고 쓴다?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고 이 계정은 단기 손익 계정이에요. 그럼 얘는 기말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저기 우리가 볼 때 재평가 잉여금은 아직 얼마가 남아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처음에 여기 30만 원이었었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 났을 때 재평가 잉여금 15만 원 뺐었죠. 남아 있는 거는 15만 원 남았죠. 요거 손실 날 때마다 잉여금 남아 있는 거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이익이 나면 재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단기 손익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지금 계속 줄어들기만 하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손실나면 재평가 잉여금을 쓰고 이익되면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고. 네, 그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 썼어.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손실이 났어. 그때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쓰고 걔도 손익계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또 자본계정 나올 때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복습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그날 복습해야 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앞으로 나올 모든 손상차손에 대한 걸 한꺼번에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차량 운반구 500만원짜리예요. 감가상각 누계 360만원, 장부가액은 160만원, 아니 140만원 계속 했었던 거죠. 자, 또 똑같이 지금 장부가액은 130만원, 이건 루틴하게 감가상각 방법에 의해서 매년 감가상각 했던 결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차량 운반구가 140만원짜리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번에 사고가 났어.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얘 가격이 얘를 계속 타야 될까? 아니면 팔고 새로운 차를 사야 될까? 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중고차 시세를 물어보고 지금 우리 장부가액이 140만원짜리인데 지금 얼마 전에 얘가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그 가격이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40만원이라는 거야. 근데 자동차 이 사고 난 거는 흔한 일이겠어요? 특정한 일이겠어요? 특별하게 발생한 일이죠.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느 때 같았으면 장부가액 쓰면 끝이지만 지금 얘가 사고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 지금 참고로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 팔면은 지금 원래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고가 나고 얘를 갖다가 수리해서 등등 해야 되니까 이 차를 사는 그 중고차 입장에서는 지금 40만원 밖에 못 주겠는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니 140만원짜리를 어떻게 40만원에 해요? 그랬더니 요거 사고 난 거 수리하려고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60만원 뭐 100만원이라고 해야 되나? 100만원 아니지 60만원 정도의 그 망가진 사고 난 차량을 갖다 수리하는데 그 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만원 밖에 못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두 개 합치면 얼추 이거가 비슷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사고 때문에
그 값어치가 우리 자산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지금 팔면 지금 4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얘를 결정했을 경우 지금 100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안 팔았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중에 공정가치라는 용어도 배웠는데 얘를 우리는 순 공정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순 공정가치란 말의 뜻은 뭐냐면 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수리할 지난번에 순실현가치라는 용어 배웠던 거 기억나요? 들어가는 비용 빼고 돈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순 공정가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공정가치에다가 비용은 빼니까 순공정가치, 순실현가치 이렇게 용어가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냥 조금 수리해서 그냥 사용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고는 났을 때 우리가 조금 수리해서 그냥 사용하자. 그러면 계속 사용가치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계속 얘를 사용하게 되면 한 50만 원은 되는 것 같아. 추정한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이 높아요? 큰 금액. 계속 사용 가치가 더 크죠. 근데 순공정 가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커요? 계속 사용 가치가 더 크죠.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중에서 큰 거하고 비교하래요. 큰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 계속 사용 가치죠. 얘하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장부가 해갖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요? 90만 원 차이가 나죠? 그 90만 원 차이 나는 게 바로 손상 차손이에요. 그래서 계정을 쓸 때에는 이 손상 차손을 계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처럼 손상 차손이라는 비용 계정을 차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썼죠? 그것처럼 손상 차손의 대변 계정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고 쓴다. 됐죠? 요 밑에 거는 환입하는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세무 일부 과정 정도에서 나오는데 손상차손 문제도 세무 2급에 뜨문뜨문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다고 본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밑에 것도 설명하면 헷갈릴 테니까 요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특이하게 지금 등장한 용어들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세무 2급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별표 3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왔다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되게 어렵게 느끼는 문제 형태라는 얘기죠. 개정 용어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에서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무 2급 들어와서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거 한번 설명을 또 마무리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이네요. 뭔가 지금 빽빽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이건 설명 진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보니까 또 헷갈리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우리가 회사에서 말이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하나는 걔를 우린 수익 보조금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취득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보조금. 얘도 세무2급에 가끔 여기 시험 문제로 출제되긴 하는데 정부 보조금이란 용어 자체가 어렵다,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다 보니까 되게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익보조금은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발생했으니까 코로나 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이제 한참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 정부에서 전염을 방지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일찍 문 닫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법인이 이 회사가 지금 음식점을 하는 법인이야. 규모가 큰 음식점을. 근데 9시 반, 10시 반 되면 문 닫으래. 12시까지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판 것도 아닌데 내가 장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나한테는 일단 이익이죠. 그때 그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지급 통장에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우린 또 이해하려면 우리 이자 받으면 뭐라고 쓰죠? 이자 수익 쓰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쓰죠. 그다음에 채무를 면제받았어. 그때 뭐라고 써요? 토지를 공짜로 받았어. 기억나죠? 정부 보조금 받았어. 그럼 보조금 수익 쓰면 돼요. 어려워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걸 틀려. 자, 정부 보조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아무 그런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는 있었죠. 우리가 영업시간을 다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쓴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될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뭐라고 쓴다? 선수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조건이 만족됐을 때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쓰는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내용들이 아직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계산은 아직 다 안 끝났어. 근데 일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죠. 그때는 지금 그 회사에 어떤 조건이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조건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돈을 먼저 받았다 했을 때는 선수수익이라고 써놓고요. 조건이 만족되면 선수수익 없애버리고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끝. 더 이상 이슈 없음. 그런데 보편적인 시험 문제는요. 자산 취득 보조금이 보편적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산 취득 보조금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들이 우리 국가에서 2차 전지 요즘 있다. 요즘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뭐죠? 전지 만드는 기술이 거의 세계적이야. 그래서 2차 전지를 갖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기계도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기계 장치를 갖다가 사게 되면은 돈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계 장치를 지금 취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당되는 보조금을 받더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걸로. 자, 정부에서는요. 우선 기계 장치를 사지는 않았는데 모든 조건이 일단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보내줬어요. 보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 이렇게 좀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뭐 어렵진 않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는데 왜 돈이 들어왔다 하고요? 기계장치 사라고 이 정부 보조금 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상태에서 12월 31일 결산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는 정부 보조금이 얼마가 있죠? 100만 원 있죠. 그런데 이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정부 보조금 밖에 없을까? 그 회사에 돈도 있을까? 그 회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현재 총 얼마가 있나 봤더니 여기 800만 원이 이렇게 있대요. 이 800만 원 중에서 정부 보조금은 얼마죠? 100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보통예금의 통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재무제표에다가 기말
아직 기계장치는 취득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재무제표에 이렇게 표시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보조금이 보통 예금을 차감하는 규정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대손 충당금 감가 상각 누계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출금도 얘기해줬죠. 이 계정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차감 계정이면서 또 뭐다? 평가 계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부 보조금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정부 보조금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었죠. 바로 이 정부 보조금이 어떤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보통 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다.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지금 국가에서는 보조금 줬을 때 보통 예금 통장에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돈 800만 원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지 말고 그 중에서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은 무엇을 사라고 준 돈이에요? 기계장치 사라고 준 돈이죠. 그거 항상 기억하고 그것까지 홀라당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만약에 아직 기계장치를 사지 않았다면 여기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이 정부 보조금이요 보통 예금이 아니라 여기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현금의 차감 규정이 되겠죠. 만약에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면 당좌예금이 차감 규정이 되겠죠. 성격이 그 금액하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놓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정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게끔 표시를 해 주어야 되고 그 계정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표시할 때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럼 다음 해가 돼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자,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보시도록 하죠. 자산을 취득할 때는 차변에 지금 일단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별반 여지껏 거래했던 거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장치 500만원짜리를 취득했어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기록하면 돼요? 기계장치 500 쓰면 되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해줬어요. 얼마를? 500만원을. 그럼 요 그대로 썼는데 여기 지금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계장치 500만원짜리 사고 보통 예금에서 500만원 결제해 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 목적 벌써 이제 이뤘죠. 어떤 목적? 보통 예금에 들어왔던 이 정부 보조금 있잖아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던 이 정부 보조금 지금 기계장치 샀잖아요. 그럼 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부 보조금 자산 취득하는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돈을 받은 후에 이 기계장치를 샀다면 대변에 있었던 정부 보조금 100만원 즉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사용했으니까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얘를 사용했으니까 상계시켜서 없애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계장치 500만원짜리인데 똑같은 원리로 기계장치 500만원이 다 우리 건가요? 그 중에 100만원은 정부보조금이 있는 건가요? 있죠? 그럼 또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우리는 다시 또 정부보조금이라고 써요. 근데 얘는 이번엔 뭐에 대한 차감 계정이 되겠어요?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이제 없어졌어요. 자기 역할 끝났고. 그래서 얘를 똑같은 논리로 표시를 해보게 되면 기계장치는 지금 얼마짜리다? 500만원짜리다. 이 기계장치 500만원짜리 중에서 정부보조금은 얼마가 있다? 100만원 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 순수한 우리 거의 가격은 얼마다? 400만원이다. 이렇게 기말 때 표시를 해주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수정씨? 이해돼? 혜진씨는? 졸려? 한숨 자.
자, 내용은 원리는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입력하라고 할 때 세무이급에서 여기 정보보조금, 그러니까 계정만 보게 되면은요, 차변도 정보보조금, 대변도 정보보조금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계정 코드 번호가 달라요. 보통 제가 자산 계정은 몇 번이라 그랬죠? 100번대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관련된 차감 계정 보조금은 100번대에서 코드 번호가 나올 것이고, 여기 기계장치는 200번대예요. 코드 번호가. 그래서 한글로 정보보조금 차감 계정인 건 똑같지만 여기 코드 번호는 다르다. 분기할 때는 이렇게 분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 보통 예금이랑 네, 정부보조금이랑 개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거 보통 예금 돈은 400만 원이니까 네, 400만 원 하고 정부보조금 떨어져서 100만 원 하고 기계장치도 저희 거가 돈이 들어간 게 400이니까 네. 400 쓰고 정부보조금 100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쓰는지. 얘네들은 이 그 기계장치가 그 돈을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그 기계장치 살 때 보조해준다 그랬었죠. 근데 올해만 그렇게 따로따로 써버리게 되면은 연결성이 없어져 까먹을 수도 있잖아.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그 자산과 관련된 거는 그 자산을 나중에 폐기 처분해서 없애버릴 그때까지 정보보조금은 계속 남아있어야지 계속 연결돼서 기정 처리가 되겠죠. 자산과 연결시켜 놓은 거야. 정보보조금을. 뭐하고 똑같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똑같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언제 다 없어져요? 그 자산이 처분될 때 다 없어지잖아. 정보보조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까먹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단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이게 그래서 세무 2급이에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요거 한두 번 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책 보고 하면 맛이 가요. 그러니까 제 설명 잘 듣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계장치는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 이슈예요. 뭐가? 그 다음 이슈가. 자, 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데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래요.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겠어요? 이 기계장치 지금 얼마짜리예요? 500만원짜리죠.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니까 정액법으로 1년마다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발생합니까?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만원.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너무 쉽죠? 끝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 보조금 받았잖아요. 정부 보조금도 기계장치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얼마 받았어요? 정부 100만 원 받았죠.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면서요. 그럼 내용연수 몇 년으로? 5년. 그럼 매년 얼마씩 생각돼요? 20만 원. 자, 지금 여기 정부 보조금 100만 원 기계장치 있죠. 요거 먼저 상각을 1년 만에 하게 되면 얼마가 빠져나가요? 2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정보 보조금이었었어요? 여기 조금 전에 써놨던 기계 장치 정보 보조금이 지금 이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1년 지나면 얼마가 빠져나가겠어요? 다음에 20만원 또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또 20만원, 그 다음에는 또 20만원, 그 다음에는 또 20만원. 즉 몇 년 걸려요? 5년 걸리죠. 5년 동안 정부에서 보조해진 이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5년 동안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예요. 대변의 계정 과목 못 쓰느냐는 거죠. 대변의 계정 과목이 지금 뭘 썼어요? 감가상각비 20만원을 뺐죠. 그죠?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면서 대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뺐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를 삼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는 2해 얼마가 되겠습니까? 2해 감가상각비 얼마가 돼요? 비용이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 감가상각비를 대변으로 20만 원만큼 소멸시켰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반영되느냐 말이죠. 80만 원. 80만 원 반영되죠. 아,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 증가하죠. 국가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5년 동안 이익을 20만 원씩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약속한 대로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면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돈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지원해 준 거야. 오케이? 총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에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20만 원 우리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익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건 자동으로 이익 잡는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지. 근데 분기는 따로따로 해줘야 돼. 감가상각비를 80만 원만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보조금이 감가상각비 총 1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재무제표에다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문제가 그지같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거 풀려고 그럴까 그냥 찍고 넘어갈까? 무슨 말인지 말 뜻조차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기계장치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짜리. 이건 이해됐어요? 감가상각 누계 얼마 발생했어요? 장부가액 얼마예요? 거기 정부 보조금 또 얼마가 빼줘야지 돼요? 남은 게 80만 원 남았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우리 것만 얼마짜리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정부 보조금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바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캡처 해놓고요. 자, 그 다음 거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끝났나? 무형자산이네요. 자, 그래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해당되는 걸 가지고서 자, 교재 보면서 해당되는 거 한번 쭉 검토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주된 내용이고요. 보편 세무이급 수업하시면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에요. 근데 요게 다 액기 쓰고 요게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교재에서 어떻게 써놨는지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다 잘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읽다가 또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재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개념, 이런 각각의 계정들에 대한 개념 설명, 뭐 정의,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 구축물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온 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구축물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는 때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해당돼서 건설 중인 자산 쓸 수 있는 규정이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일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니까 건물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구축물도 아직 다 설치가 안 됐다면 그 완성이 될 때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규정으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계장치도 마찬가지. 설치할 때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면 여기 써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자, 아까 얘기했던 토지와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감가상각하지 않는 원인은 이유는 다르다 그랬죠. 토지는 태생 자체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자,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 우리 그 재무회계 배울 때 자산의 조건 뭐였었어요? 자산이란 제가 설명하면서 자산이라는 거는요.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게 자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팔고 싶을 때 즉 첫 번째 자산의 조건 자산 모든 자산이 공통이에요. 첫 번째는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팔고 싶을 때라고 하니까 미래. 세 번째 돈 되는 거. 돈이라는 말은 경제적 효익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죠. 유입되는 것이 자산의 기본적인 모든 자산의 공통점이에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입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우린 자산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산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무제표에 기록될 때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뭐 있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 문제에서도 자산의 그 인식 요건 이런 거 얘기하면 요런 것 보시고서 요거 해당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자산에서 중요한 거 취득금액 결정하는 거죠. 취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자가건설할 때는 부대비용, 지자원가에 무상취득해서도 그 공정가치 여기서 무상취득할 때 왜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되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 재무상태표의 뜻이 뭐예요? 일정 시점 걔를 취득할 때 그 시점에 공정가치 그걸로 기록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취득한다 하지라도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구입하는 경우 자가건설하는 경우 구입할 때 부대비용 자가건설할 때 이 부대비용 뭐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원가회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자가건설할 때에도 여기 재료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자산의 교환 세무이급에 추가된 항목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에 대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 파트에서는 새로 추가된 파트라 여러분들 저기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자주 나오니까 별표 3개 해놓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서 여기 정부보조금도 세무이급에 추가된 항목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3개 해놓고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해당되는 것 쭉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설명하고 넘어가겠네요. 자,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토지가 지금 100만원짜리인데 지금 이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싶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토지 취득한 거에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갖다가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해야지 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철거할 때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1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 상황일 때 토지는 지금 철거 비용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건물을 철거해서 없애버렸죠. 그럼 얘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철거 비용이. 그래서 토지는 철거 비용은 부대 비용이니까 여기 철거 비용이 부대 비용이라고 보고서는 토지는 취득가액의 철거 비용, 부대 비용 합쳐서 토지 그래서 110만 원이 토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거 비용은 뭐가 된다?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예요. 똑같은 토지를 갖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데 이 토지가 우리 회사의 토지예요. 자가 토지. 우리 토지인데 우리가 그 위에 건물이 있었겠죠.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래. 그럴 때 똑같이 철거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해됐어? 그럴 때는 뭐라고 기록해야지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건물도 우리 건물이고 땅도 우리 건물이야.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외부에서 사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토지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부대 비용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건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샀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의 가격은 50만 원이었었고 감가상각해서 45만 원 지금 나와 있고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만 원짜리가 지금 현재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얘를 지금 철거를 해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5만 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랬어? 근데 철거할 때 또 돈 비용이 얼마가 더 발생했어요? 10만 원이 지금 더 발생했어. 얘까지 다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기서는 토지를 갖다가 취득하고 얘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까지 발생했으니 토지라고 110만 원 이렇게 쓰겠지만 다 토지도 우리 거, 건물도 우리 거, 그리고 철거할 때 비용이 발생해 이런 거 회계 처리할 때 건물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이 금액 전체가 다 뭐가 되겠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부대 비용 포함하는 거나 어쨌든 손실 포함하는 거나 느낌은 비슷한 같은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우리 처리하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건 제가 이해했을 때는 같아 보여요. 계정이 다르잖아. 철거 비용은 똑같아도 이 철거 비용은 토지 자산에 포함됐고 이 철거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됐잖아요. 이럴 땐 또 그런 말 해야지. 이해하거나 말거나 나중에 또 돌려 보거나 말거나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참고해서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거 현물 출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자라는 것은 우리 주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배웠던 걸로 한번 잠깐 복습해 보고선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0만원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별에다가는 주식을 발행하면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 오케이? 자본금 써야 되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써라 했던 거 기억나요? 한 주에 그 5천원짜리였었고 그 다음에 몇 주를 발행했다? 뭐 발행했는데 자본금의 그 지금 금액이 8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케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했더니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은 10만원을 받았고 자본금은 8만원이 증가했다면 2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뭐라고 쓰기로 배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얼마가 생겼어요? 2만원. 오케이? 기억나요? 나거나 말거나 또 이렇게 해야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를 했을 때 출자라는 말은 증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겠죠. 우리 지금 주식 회사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주주가 되는데 꼭 현금으로만 내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뭘로 낼 수도 있어요. 건물로 줄 수도 있잖아. 지금 이 건물의 공정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줬어. 그리고 건물을 받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2만 원 또 생기겠죠. 내용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나 아니 현금으로 받으나 건물로 받으나 건물 내가 줄 테니까 나 주식 발행해서 줘.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현물 출자라고 부른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괄 무상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 취득과 무상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상취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다가 무상취득인 경우 지금 무상취득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을 얼마로 기록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뭘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아까? 재무상태표에 기록돼야 될 것이니까 공정가치로 기록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주주로부터 토지를 받았어요. 이 얼마짜리? 공정가치가 10만 원이에요. 얘는 무슨 가치로 기록해라? 공정가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주주의 장부가액이라든지 공정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 원가라든지 별걸 다 가르쳐줘요. 근데 간단해. 재무상태표의 말뜻이 일정 시점, 기록하는 시점이요. 그 지상가치가 나타나려면 당연히 그 가치가 공정가치여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10만원짜리였었어. 받았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토지 생겼죠? 얼마짜리? 10만원. 뭐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로 할게요. 토지를 공짜로 받았어도 취득세, 등록세 내야겠죠? 그럼 그것도 토지에 포함돼야 되겠죠? 부대비용이니까. 무상으로 받아도 토지를 갖다가 우리 것으로 받았을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똑같이 발생해요. 그럼 걔도 부대비용이니까 토지에 포함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 자 공정가치에다가 여기다 그다음 뭐죠? 부대 저기 뭐죠?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10만 원 쓰시면 돼요. 자 대변에는 뭐라고 쓰기를 배웠죠? 자산 수주 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또 혹시 또 오해할 예 그래서 또 쓰기 귀찮아 가지고 여기다 그냥 표시하려고 지우기 싫어 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정가치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부대 비용 즉 취득세 등록세 포함 된 금액이 1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포함을 시키면 취득세, 등록세는 응? 자산 수준 이익이랑 별도로 그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금으로 지불을 했으면 그쵸? 현금으로 지불하면 저희 회사는 아, 현금이 맞다.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다. 결국 다시 써야겠네. 그래서 여기 취득세 등록세 그 금액을 바꿔야겠네. 맞아. 그래서 금액을 좀 바꿀게요. 10만 원으로 지우지 말고 취득세 등록세는 만 원이었다고 할게요. 만 원은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얘는 현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현금은 나갔겠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은 얼마? 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토지는 금액이 바뀌었겠죠? 11만 원 맞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정확하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무상취득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괄취득 설명해 줄게요. 일괄취득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을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취득하는 자산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자 원래 여기 승용차가 2,000원 트럭은 3,000원 버스
5,000원. 됐죠? 이 세 대의 차량 운반구를 사게 되면 각각은 지금 사야 되는 금액이 승용차는 2,000원을 줘야 되고 트럭은 3,000원을 줘야 되고 버스는 5,000원을 줘야 된대. 이건 이해되겠죠? 총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게 되면 10,000원이 나가야지 되는데 얘를 갖다가 회사에서 세 개를 한꺼번에 필요해서 일괄 구매를 해요. 그랬더니 얼마 준대? 9,000원 해준대. 아싸, 기분 좋죠? 1,000원 줄였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취득한 이 승용차 얼마라고 기록해야 돼요? 트럭은? 버스는? 그러면 간단하게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0원, 10,000원 익수고 우리가 돈 현금으로 9,000원 줬다면 현금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뭐라고 써? 그러지? 아니, 그러면 여기 일괄 취득과 말이 안 맞겠죠? 우리 저기 원가 얘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 9,000원을 나눠줘야지 돼요. 하나 위에다 얘만 써볼게요. 칸이 좀 좁아서. 자, 총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 9,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총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총 금액. 지금 이 저기 차량 운반구를 만약에 제 돈 주고 샀다면 전체 10,000원을 냈었어야 됐었죠. 근데 승용차는 얼마밖에 안 냈어요. 승용차는 얼마짜리였어요? 2,000원짜리. 비례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9,000원을 갖다가 10,000분의 2,000 이렇게 하면 5로 나누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 나올까? 9,000원 나누기 5 그러면 1,800원이네요. 그럼 승용차 가격은 얼마로 기록한다? 1,800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9,000원밖에 안 줬는데 승용차를 2,000원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식으로 해서 승용차는 얼마를 기록하고 취득 원가를 1,800원으로 기록하고 그럼 두 번째 트럭은 얼마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트럭 이번에 해볼까요? 곱하기 10,000분의 3,000 하면 되겠죠? 만분의 트럭은 3,000 2,700원이네요. 트럭은 얼마로 기록한다? 2,700원. 그러면 버스는 얼마겠어요? 반이니까 4,500원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하는 게 뭐다? 일괄 취득이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괄 취득하는 거 언제였었냐면 제가 피자헛 다닐 때 전국에 있는 매장이 직영 매장이 150개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이런 운전 차량 운반구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됐을까? 피자헛에서 오토바이, 스쿠터 그걸 갖다 대량 취득할 때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일괄 취득이다. 설명은 충분히 됐으리라 보고요. 내용도 어렵지는 않지만 회계 1급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설명 들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무 2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감가상각. 감가상각에서 이제 세무 2급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감가상각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 말이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이게 뭘 설명하는 말이다?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말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걔를 설명하는 말들 많이 얘기해 드렸었죠. 얘가 뭘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서 저기 현금으로 자, 현금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율 변동의 위험이 크다는 거. 지금 제가 뭐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현금성 자산. 딱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이 어떤 규정을 설명하는 거다? 감가상각비를 설명하는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금액. 이게 뭐예요? 이걸 모른다고 이렇게 설명 읽으면서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운반구, 제가 잘 예를 드는 거, 감가상각 누계 물론 제가 이 감가상각 할 때 설명은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날까? 정보는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감가상각 배운 내용들 중에서 지금 차량 운반고 취득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10%, 감가상각 누계 200만원, 장부가액 300만원 나와있죠. 자, 여기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금액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지금 얼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그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취득 원가에서 뭘 빼면 잔존가치 10%를 했으니까 50만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450만원 나오죠? 오케이? 450만원이 나왔는데 잔존가치가 10%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팔면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의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00만원짜리 사가지고서 가격이 우리가 사용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서요. 줄어든다면서 얼마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50만원까지는 비용을 다 처리할 수 있죠. 나머지 50만원은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팔면은 그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수 있나요? 최대 맥시멈 얼마까지 가능하다? 450만 원만 가능한 거예요. 왜? 잔존가치는 팔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못 빼래요. 잔존 가치를 차감해서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용어도 설명해 준 거예요. 됐어요? 감가 요인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세무 2급부터는 이런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제가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자, 그 다음에 정률법에서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뭐에서 뭐를 하라 그랬었죠? 미상각 잔액 곱하기 뭐만 해라? 정률만 하라 그랬었죠. 정률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상각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감가상각할 때 3요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세 개가 다 사용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그게? 취득원가 여기 어디 있어? 잔존가치 어디 있어? 내용연수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건 언제 사용된다 그랬어요? 감가상각 3요소는 바로 이 정률, 상각률을 계산할 때 이 세 가지가 사용된다 그랬었어요. 그때 어떻게 사용된다 그랬었냐면 1 마이너스 루트
내용연수 잔존 같이. 자, 지금 여기 정률, 상각률을 계산하는 여기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사용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내용연수 여기 5년, 잔존가치 10%니까 50만원, 취득가액 500만원,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그 상각률이 여기 주어지는 상각률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생각할 때 사용됐죠. 그런데 여기에 정률법으로 계산해 놓으라고 해놓고 잔존가치를 이렇게 취득금액의 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가 0이 되게 되면 이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도 취득금액의 몇 %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거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무조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알려주는 정률 요것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잔존가치라고 그래서 또 여기가 빼면 문제 틀려버려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률법에서 잔존가치 얼마라고 준 것 뿐이지 이거 잔존가치를 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라고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게 되면 우리 12월 31일 날 매년 똑같다 그랬었어요. 12월 31일 날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시고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표시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됐어요. 자, 감가상각비는 직접법으로 한다 그랬고 여기 나와 있죠? 감가상각비 그 계산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그다음에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요 정액법 곱하기 2 이런 정도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나머지 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뭐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그 해당되는 예,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 1급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겠다. 이런 용어, 유형자산의 가치 증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요거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의 그 키워드는 원상 회복, 그 다음에 능률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은 비용 수익적 지출을 갖다가 나타내는 용어들이구나 라고 구분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거 요걸로 비교를 해서 잘 익혀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키워드는 요거예요. 중대한 손상, 본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갖다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용어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건물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그 건물을 짓는 기간이 기니까 매달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계정 뭐라고 썼어요?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그럼 부대비용이 되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부대비용으로 보아서 이를 건물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차입 원가의 자본화라는 용어로 써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죠. 이자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인식해서 건물로. 예.
왜냐면 그 돈은 그 대출 저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고 대출 받은 것의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대 비용. 그래서 건물 값에 다 포함시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내용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 내용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차입원가의 자본화 개념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밑에 거 읽어보시더라도 그간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차입원가의 범위 뭐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은 오늘 키포인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재 읽어보시면서 문제 해당되는 거 연습 문제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